담보 책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578페이지로 오세요. 578페이지. 자, 오시면 물건의 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건 무슨 하자였죠? 권리의 하자였죠? 자, 이제는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타이틀의 괄호 속에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죠. 이건 물건의 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란 색깔 1번에 나오는 특정물 하자가 있고요. 특정물 하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파란 색깔 2번에 종류물 하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거죠. 물건의 하자. 물건에서 하자가 있었다. 근데 이 물건은 특정물이 있고, 특정물. 그리고 또 뭐가 있고요? 종류물이 있다는 거죠. 특정물과 종류물. 자, 특정물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집을 샀다. 특정물이죠. 집을 샀다. 특정물이죠. 땅을 샀다? 특정물이죠. 똑같은 건 없거든요. 똑같이 생긴 것, 똑같은 위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정물인데, 종류물은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샀다. 종류물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폰을 샀다. 폰. 종류물이죠. 사과를 샀다. 사과. 종류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 자, 특정물부터 먼저 볼게요. 1번. 주택을 매입했는데 계약 성립 당시 건물의 균열, 누수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했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오염된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모르고 매수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수인 쪽에서 책임을 물을 때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건 하자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걸 중대한 하자라고 해요. 중대한 하자. 자, 이런 중대한 하자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자가 존재하지만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죠? 경미한 하자예요. 맞아요. 경미한 하자에서는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청.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이냐,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지 선택합니다. 자, 조문을 함께 보죠. 580조 봅니다. 580조. 자, 1항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자, 지금은 목적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중대한 하자라는 거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경우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겠죠. 뒷문장,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자, 그렇지 않다는 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청구하려면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그리고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이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권리하자에서는 무과실 없었죠? 물건의 하자는 무과실이 들어가요. 물건의 하자에서는 왜 무과실이 들어가요? 왜 그렇죠? 물건의 하자여서. 그래서 무과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무슨 하자에서요? 물건의 하자에서. 물건의 하자. 여기 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무 있잖아요, 무. 그죠?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과실. 예. 자, 그리고 제척 기간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제척 기간은 6개월이다. 자, 2항 보세요.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경매 파트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581조 1항에서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 1항에서 말하는 건 특정물 하자가 아니라 지금 종류물 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물 하자에서도 전조 1항. 전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면 해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2항이 달라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폰을 샀어요, 폰을. 내가 아이폰을 샀어요, 아이폰을. 내가 아이폰을 샀어요. 샀다고요, 폰을 샀다고요. 근데 쓴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예? 이런 건 벽돌이라 그래, 벽돌. 모르세요? 이런 벽돌이라고 한다고, 벽돌이라고. 그럼 목적 달성 돼, 안 돼? 목적 달성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고. 아니면 켜지긴 켜지는데 이렇게 전원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경우가 조금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리해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한 하자의 경우는요. 근데 지금은 종류물이잖아요, 종류물. 그런 경우는 해제도 안 하고 나 해제 안 할래. 나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할래. 그죠? 아이폰이 최고야. 그러니까 하자 없는 완전물에 대한 급부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물 급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 같은 경우는 특정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종류물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물 청구요. 완전물 청구. 자, 내려가서 582조 보세요.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 제척 기간은 6개월이다. 확인하시고요. 6개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1번. 물건의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권리 하자가 아닙니다. 물건의 하자.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에 법률적 장애가 나와 있죠. 판례박스 보시면은 매수인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다. 땅을 샀는데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예요. 네. 이거는 법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땅이 법에 저촉되는 해당되는 땅이라서 신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령상의 제한은 제한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취급합니다. 물건의 하자. 그렇죠? 법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물건의 하자.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을 확인하세요. 매수인 선의 무과실. 그리고 양괄호 3번 책임의 내용. 자,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제척기간 6개월이다. 자, 여기까지가 물건의 하자였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자, 종류물 하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거는 밑에 쪽 책임의 내용에서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면 됩니다. 종류물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해제도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새 걸로 달라고. 자, 이까지 보시고요. 이제 담보 책임의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은 587페이지요. 587페이지 와보시면은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587페이지요.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물을. 자, 그리고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저당권 설정.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상태에서 갑이 변제를 못하면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죠.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됐으니까 그대로 경매가 되겠죠. 자, 경매가 됐고 을이 경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락을 받았다. 근데 을이 건물을 경락 받았는데 여기서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둘 다 돈 주고 사오는 건 똑같죠? 자, 한 번 더.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돈 주고 사온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어차피 유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락받은 을은 경매를 매매로 본다면은 매수인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경락받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역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매수인으로 본다면 매도인에 속하는 건 누구죠? 누가 매도인이에요? 에? 병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 건물? 갑이 소유하고 있었죠? 근데 소유자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죠? 매도인 누구예요? 갑입니다.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또 책임져라. 책임져. 근데 갑이 개털이다. 에? 갑이 개털이에요. 개털. 개털이 뭔 뜻이죠? 돈이 없다는 거. 돈이 없다. 그러면 야, 네가 돈 받아갔잖아. 네가 돈 가져갔잖아. 네가 배당 받아갔잖아. 너 책임져. 이렇게 책임 묻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갑은 채무자고요. 갑은 채무자. 그리고 저당권자는 채권자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책임 묻고? 채무자한테 책임 묻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그때는 배당받아간 저 채권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아, 수업 때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갑자기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력이 없으면, 자, 얘가 자력이 없다, 자력이 없다. 그럼 책임을 이제 채권자한테 묻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78조. 자, 조문 1항 먼저 확인하면 경매의 경우는 경락인이 전 8조 규정에 의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전 8조는 권리의 하자를 말합니다. 이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1차적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해제를 하거나 감액 청구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자, 이항입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책임 묻는다는 거죠. 그죠? 대금에 대해서 전부 일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부터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이게 적용되려면은 반드시 공경매여야 돼요. 공경매. 자, 공경매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경매가 유효여야 돼요. 아,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경매가 유효여야 되나? 유효일 것. 네. 제가 수업 때 이제 조금 다른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서 촬영하다 쓰시거든요. 그게 너무 웃겨서. 그죠? 편집될 거란 뜻이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만 물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만 묻는다. 자,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에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묻지 못해. 네. 물건의 하자를 묻기 시작하면 경매가 너무 많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경매 물건들은 대부분 다 방치돼 있던 물건들입니다. 방치가 되고 뭐 짧게는 수개월, 몇 년에 걸쳐 방치가 되기 때문에 경락받은 사람이 야, 지금 이거 물건 하자다, 물건 하자. 야, 물건 하자를 묻기 시작하면 제대로 진행될 경매가 없다는 거죠. 하지 마지. 물건의 하자 묻지 말고 무슨 하자 물어라? 권리 하자 물으시라고. 권리 하자. 권리 하자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용의권 제한, 저당권 실행까지. 거기에 해당됐을 때 책임 물으시라는 거예요. 네. 물건의 하자는 안 돼요. 겁나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왜 권리 하자만 되냐면요. 경매 하자죠. 경매 하자. 뭘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하자만 물을 수 있어? 권리 하자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이잖아, 이것도. 얘는 왜 안 돼요? 너도 미음이잖아. 안 된다는 거. 너 미음이잖아.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는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요. 손배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냐면은 너무 가혹하다. 야, 지금 갑은 안 그래도 힘든데, 갑은 힘든데. 갑이 지금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팔린 거예요? 팔린 거죠. 근데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 그건 너무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자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책임져라고 할 때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뭐 감액 청구하든가 이런 걸 하는 거지.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는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하자 있음을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저 채무자 측에서 채무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그럼 넌 알면서도 고지 안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가혹해도 괜찮아요.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자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경매 신청했을 때, 나쁜 놈아, 이러면 너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경우는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8조에서 지금 사망해 보시면 사망. 자, 지금 우리 페이지는 587페이지고요. 조문은 578조입니다. 자, 여기 사망.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도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면 이때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알았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자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뭐를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외적으로 그때 손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넘기세요. 588페이지 첫 번째, 경매가 유효해야 된다. 경매가 유효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물건의 하자는 안 된다. 무슨 하자만 묻는다? 권리 하자만 묻는다. 왜 그렇다? 기흑이라서. 경매가 기흑이라서 권리 하자만 묻는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책임의 내용.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한테 있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배당받아간 채권자한테 있다. 니은 보세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진다. 자, 디귿도 봅니다. 물상보증인이 제공했던 담보물이 경매된 경우라면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 채무자에는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 그러죠. 얘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상보증인도.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원칙에 보시면은 낙찰자는 일단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할 수 없다. 자, 근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를 보시면요. 채무자나 채권자가 흠결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채권 매매의 경우 담보 책임 나오고 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시하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담보 책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는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교환으로 넘어가죠. 교환. 596페이지로 오세요. 교환. 네. 자,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같은 경우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다. 자, 예를 들어 매도인 갑 쪽에서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렇게 약정하게 되면 이게 매매계약이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자, 근데 일방이 갑 쪽에서 재산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을도 나도 재산권 이전할래. 이렇게 약정을 하면 이건 매매가 아니고 이거는 교환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갑 쪽에서 나는 건물을 넘길게. 나는 건물이라는 재산권 넘길게. 자, 근데 을 쪽에서는 나는 그럼 토지 넘길게. 이러면 재산권 맞바꾸는 겁니다. 이러면은 교환 계약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건물이 뭐 3억짜리인데 토지는 2억짜리다. 이러면 1억을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얹어서 줘야 되죠? 1억을 보충금이라고 그럽니다. 1억을 보충금이라고 한다. 자, 추가적으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교환 계약도 쌍무 계약이고 매매와 마찬가지로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다. 자, 그래서 쌍무 계약에서 적용됐었던 법리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쌍무 계약이죠. 자, 그리고 유상 계약에서 적용되는 게 있죠. 담보 책임이요. 그러니까 이런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은 매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된다? 교환 계약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조문 함께 보죠. 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 상호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97조요. 당사자 일방이 전조 재산권 이전과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 자, 그때는 그 금전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보충금은 어쨌든 돈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규정들을 준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의의는 조문 그대로니까 읽어보시되 둘째 줄에 나오는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이다 확인하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교환의 성립. 자, 교환은 쌍방 모두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거다. 양괄호 2번 보세요. 만약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하지 않고 금전을 지급한다. 이러면 매매가 된다. 매매. 자, 보충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네모 3번 교환의 효력. 매매 교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역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 담보 책임을 부담하냐면 교환 계약도 무슨 계약이어서? 유상 계약이어서. 담보 책임을 역시 부담하게 되고, 자, 그리고 밑에 2번요. 교환에도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법리가 다 적용된다. 역시 무슨 계약이어서? 쌍무 계약이어서. 쌍무 계약이어서 다 적용된다는 거죠. 자, 교환은 별로 볼 거 없어요. 넘어가세요. 자, 이제 임대차로 갑니다. 민법의 마지막 파트로 왔어요. 민법의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이제 임대차를 끝으로 민법은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민법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민사특별법을 봐야 되겠죠. 민사특별법은 며칠이죠? 7일입니까? 7일. 일요일이에요. 맞나? 일요일 맞나요? 맞네요. 그죠? 일요일. 저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왜 6시라고 돼 있죠? 5시까지입니다. 확실한 시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대충 5시. 대충 5시. 그리고 점심시간은 2시입니다. 2시. 점심시간 2시부터 3시예요. 아시겠어요? 1시로 하면 안 돼요. 점심시간. 앞으로 뭐 특강을 하든 보강을 하든 점심시간은 무조건 2시예요. 2시. 왠 줄 아세요? 주무시니까. 오후에 주무시기 때문에 그 주무시는 시간을 좀 줄이려면 2시를 점심시간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법은 7일 날 합니다. 7일. 자, 임대차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에서 어떤 내용을 볼 거냐. 자,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죠. 자, 민법상 임대차. 그쵸. 민법상 임대차. 그럼 굳이 여기서 민법상 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건 민법상 임대차 말고 다른 임대차도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임대차는 특별법상 임대차가 있어요. 특별법상의 임대차는 3월 7일에 만나게 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특별법상의 임대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은 7일자, 7일에 만날 것이고 지금 보는 거는 민법상, 그러니까 계약 강론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하고 내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구별해야 돼요. 문제 풀 때 구별해야 된다고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문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어요. 지문에서. 그럼 여기서 임대차는 무슨 임대차예요? 민법상 임대차죠?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에? 이것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민법상 임대차인지 특별법상 임대차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다른 말 없으면 그냥 임대차라고만 하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임대차.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차를 하는데 뭐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 뭐 상가에 대해 이런 말 하죠. 그럼 그게 이제 특별법상.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토지래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뭐죠? 민법상 임대차죠. 토지는 절대로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죠. 그럼 다 민법상 임대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다뤄볼 첫 번째 내용은요. 기간입니다. 기간. 기간. 그리고 여기서 법정갱신이 나와요. 법정갱신. 자, 그리고 두 번째.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대항력 취득 방법. 자, 대항력의 취득 방법과 대항력의 내용.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민법상 임대차는 여기서 출제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험에 출제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예? 비부지. 이 세 개가 출제돼요. 비부지. 자, 599페이지에서요. 일단 1번에 보시면 임대차의라고 돼 있고 대항력 나오죠. 이 대항력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갱신. 이 묵시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임대차 효력에서는 지금 빅3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부지. 이 세 가지.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나와요. 이 세 개 중에서 비부지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출제되므로
이 별 2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임차권 양도전대 나오고 있죠.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보증금, 임대차 특례 나오죠. 어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서설로 내려가세요. 618조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 물건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빌려주는 쪽이 임대인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이다.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2번에서요. 밑에 양과로 2번에서 임대차는 쌍방의 약정만으로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채권 계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매매 파트에서 봤지만 타인의 물건을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잖아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자, 같은 맥락에서 타인의 물건을 임대차 하면 유효 무효? 그것도 유효예요. 그것도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매매든 임대차든 전부 다 무슨 행위라서? 채권행위라서. 넘깁니다. 양과로 2번 차임은 필수 요소다. 이 차임이 바로 임대료를 말하는 거죠. 임대료. 뭐 혹은 뭐 월세라고도 하죠. 현실에서. 차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근데 둘째 줄에 나오듯이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곡물로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3번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물건이고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다. 이게 바로 타인 물건 임대차 계약도 유효다 이 말이죠.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 대항력이 없냐면은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이죠. 왜냐면 여기 치읓이 있잖아요. 여기 치읓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죠. 물건 아닙니다. 채권.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대항력 취득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대항력 취득 방법. 자, 첫 번째 대항력 취득 방법은 임대차를 등기하면 돼요. 자, 임대차를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고, 두 번째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시켰을 때, 그때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취득. 자, 그리고 상가에서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항력 취득 방법이. 이게 시험에 나오는 전부입니다. 자, 일단 621조에서는 621조 1항에 보시면은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취득. 자, 그리고 622조에서는 1항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621조에서 말하고 있는 등기는 임대차 등기 말하는 겁니다. 임대차 등기. 근데 622조에서 말하고 있는 등기는 임대차 등기가 아니고 건물 등기 말하는 거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항력 취득합니다. 이 경우도. 자, 그리고 대항력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항력의 내용인데요. 대항력의 내용. 우린 대항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연결돼요. 대항력의 내용은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요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더. 그러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됩니다. 원칙적인 맥락에서는 승계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 을이 가진 임차권은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 없는 게 원칙이죠. 대항력 없는 게. 자, 그래서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을 때, 병한테 이전 등기해줬을 때, 그러니까 병이 양수인일 때, 이런 경우에 을은 임차권을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을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갖춰서 대항력을 가지면, 을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건 갑이었죠. 원래 갑이 임대인이었어요. 근데 갑이 가진 임대인의 지위가 뭐가 된다고요? 승계된다는 거예요. 승계. 그럼 병은 임대인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요? 임대인 되기 싫죠. 임대인 되면 나중에 보증금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 임대인 되기 싫어. 그래도 당신은 임대인이에요. 그래도 너는 임대인이야. 왜냐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위가 뭐가 됐거든? 지위가 승계됐거든. 아니, 저는 을하고 합의 안 했는데요? 합의 안 해도 얘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위가 뭐가 돼? 승계된다. 그러니까 을은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갑이 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무도 병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갑을 쫓아갈 필요가 없이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저 병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대항력이 없다는 건, 대항력이 없다는 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대항력이 없다는 건. 그럼 얘가 임대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임대인이에요? 소유자는 누구고? 에? 소유자는 누구고? 소유자 병이죠? 임대인 갑이라고요. 대항력이 없으면요. 그럼 을이 병한테 가서 보증금 빼달라가 안 된다고 이러면. 그죠? 누구 쫓아가야 돼요? 보증금 받으려면. 갑을 추적해야 돼요. 갑을 추적해야 됩니다. 병한테 달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한테 달라고 할 거면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2페이지로 오세요. 602페이지 오시면 밑에 쪽 임대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자, 임대차 기간은 먼저 오른쪽 페이지에서 1번을 확인합니다. 1번. 최장기 제한 없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2번에 보시면은 최단기 제한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최단기도 없고 최장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3번.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기간이 없는 경우에 이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양괄호 2번입니다.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6개월 뒤에 해지가 되고 양괄호 3번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1개월 후 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639조 조문도 확인하세요. 639조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이때 임대인 쪽에서 상당 기간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걸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역시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간의 문제였고요. 자, 밑에 임대차 효력 파트. 여기서는 임차인 권리를 보시면 되거든요. 임차인 권리는 607페이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07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일요일에 특별법 할 때 있죠. 그때 여기 임차인 권리 정리하고 그다음 특별법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